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러마인드 대표 장하영이고요. 저희가 제목은 하이퍼 스케일 AI 기반의 GPU 자연 최적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AutoML 솔루션 위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이제 데브콘이라는 개발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제가 경험적으로 이 AutoML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이신지를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고민도 됐고, 저기 KT 행사다 보니까 뭔가 KT랑 붙여서 얘기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GPU 쪽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utoML이란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KT에서 이제 새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EGML이라는 서비스고요. 노코드로 KT 클라우드에서 하이퍼스케일 AI라는 이름으로 동적으로 GPU 자원을 할당해주는 서비스와 붙여서 실제 모델링을 할 때만 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코드로 AutoML 솔루션을 개발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개발자들이, 저도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노코드나 AutoML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쪽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노코드라는 게 비전문가도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 기간도 단축이 되고 프로그램의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백한 개발의 한계가 늘 존재를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안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같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람을 몇 명 넣어서 얼마를 받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개발이 쉬워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 이제 운영 쪽이 될 수밖에 없고, 개발단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테스팅 쪽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정말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과 공수를 생각을 하면 이 테스팅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라는 게 이제 노코드의 장점일 수밖에 없고요. AutoML도 비슷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AutoML은 사실은 워낙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노코드보다 더 많아서 그냥 흔히 사용하시는,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셨을 만한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면, AutoML이라는 개념 하에 저희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 그리고 직접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돌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이피션트넷 같은 경우가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그런 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려면 클라우드에서 AutoML을 지원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 비용적 한계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노코드 툴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능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굉장히 경험 많고 능력 있는 ML 엔지니어가 튜닝한 것보다는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유사한 이슈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AutoML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 7, 8년 전에 구글에서 발표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전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코스트는 한 5% 정도밖에 안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훨씬 고려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다, 그리고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AutoML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럼 그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AutoML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도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DevOps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MLOps라는 개념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CI/CD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DevOps에 추가적으로 MLOps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 이제 Continuous Training이라는 개념인 거죠. 기존에는 내가 작성한 코드가 그 운영 환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늘 서비스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 늘 예상치 못한 오류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매번 그 세로 모델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뭐 개발해 보신 분들 다 잘 알겠지만 뭐 트랜스퍼 러닝이니 재학습이니 쉽게들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내가 운영단에서 그런 것들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AutoML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관점과 유사한 걸로 최근에 그 앤드류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 중심 인공지능이란 개념과도 결부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중심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그 모델 자체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보다는 내가 좋은 데이터를 준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이제 훨씬 크다라는 개념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그런 좋은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그걸 시스테매틱하게 유지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잘 모여진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를 MLOps에 반영을 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AutoML이란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실제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는 제조업 쪽과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제조업 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검사 대상 제품이 변화한다던가 불량 검사의 경우에 검사 대상 제품이 변화한다던가 아니면 원자재의 특성이 변화한다던가 공작 기계의 상태가 변화한다던가 하면은 기존에 없었던 불량 유형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 금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국산 원자재를 인도산으로 바꿨더니 기존에 없던 불량이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내가 몇 달 동안 모아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모델을 만든다 할지라도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러한 것들은 운영을 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뭐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매번 또 새로 프로젝트를 발주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AutoML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좀 성능 향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KT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EGML에 대해서 좀 그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뭐 외부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데이터 전용 그 저장소와의 이제 커넥션은 없고요. 직접 저희 이제 시스템에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그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업로드가 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어노테이션도 직접 시스템 내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뒤에 그 제공되는 그 소타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까지 자동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는 크게 이제 태블러와 이미지 데이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주도 학습으로는 디멘전 리덕션이나 이제 클러스터링 쪽을 지원을 하고 있고 지도 학습에서는 뭐 이미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크게는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디텍션 하고 이미지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 태블러 데이터에서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뭐 좀 딥러닝 쪽과 관련된 얘기를 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태블릿 데이터보다는 이미지 데이터 쪽에 있는 모델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앞에 보고 발표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왔는데 글자가 제 생각보다 작아서 잘 안 보여서 뒤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쪽에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뭐 레지넷뿐만 아니라 뭐 이피션트넷 그리고 덴스넷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모델들을 현재 아직 그 하이퍼스케일 AI 기반으로는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쪽에서는 뭐 그 페스탈 CNN이나 욜로 그리고 VGG, 그 센터넷 등의 그 모델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으로는 뭐 딥랩과 HR넷, 유넷 그 등의 이제 많이 사용하는 모델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마스칼 CNN 계열의 모델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계속 증가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제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뭐 익스페리먼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발 과정을 잘 아시는 개발자들이 모든 설정을 일일이 다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HPO 모드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만 자동으로 수행을 하는 단계, 그리고 워크플로우 템플릿 모드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름을 이렇게 이상하게 지은 이유는 저희가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으로 이해하시는 시절이었어서 좀 친숙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좀 낯선 단어로 되어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어노테이션 기능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잘 안 넣는 장표인데 그래도 이름이 데브쿤이다 보니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파키덤 기반으로 S3의 데이터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그 하드웨어 자원은 쿠버네티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그 마스터 노드에서 전체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작업 요청이 들어오면 그 파드에다 컨테이너를 실시간으로 할당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하이퍼스케일 AI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다른 서비스들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GPU 클러스터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워커 노드들을 이제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워커 노드가 그냥 그 CPU VM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여러 그 개발 과정에서 학습 모델을 러닝할 때 실시간으로 KT 쪽의 하이퍼스케일 AI의 GPU 할당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할당 받은 GPU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시간 동안만 과금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학습 그 파이프라인은 쿠버플로우와 ML플로우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그 뭐 도커 컨테이너 형식으로도 배포가 가능하고 아니면 오닉스 파일 형식으로도 배포가 돼서 다양한 그 플랫폼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뭐 사실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을 그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저 끝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실제로 버추얼 머신은 CPU만 있는 그 버추얼 머신으로 할당을 받아 사용을 하시다가 학습이 일어날 경우에 그 하이퍼스케일 AI를 통해서 GPU 할당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ML을 어디다 써먹겠어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지금 소개드린 EGML을 조금 더
특정 도메인에 특화시킨 제품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그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실제 자동차 회사에 현재 납품을 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ML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회사에서 개발한 모델보다 지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소음과 진동이라는 특화된 데이터 도메인에서 클래시피케이션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용 분야를 축소시키면 충분히 이제 오토ML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음 진동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소음 진동 자체가 신호 처리 분야에서 오래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전처리들이 굉장히 표준화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전처리 기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전처리를 수행한 다음에 진동 센서를 예를 들면 이제 자동으로 정해진 전처리들을 수행을 하고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에 맞는 전처리 형식을 골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앙상블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캔 데이터 같은 경우에 워낙 방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태블러 데이터에 대해 항상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건 보장을 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리 선별된 캔 데이터 필드에 대해서 모델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현재 이제 튜닝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내가 소나타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차가 그랜저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모델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오토ML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해주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크린샷을 보여드리면, 실제 유저가 여기에서는 미케닉 엔지니어들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정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유저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어떤 전처리를 했고 어떻게 학습이 됐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만든 파이프라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했다라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ML 자체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좋은 주제일까 아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단순히 개발자의 시각이 아니라 실제로 인공지능이 서비스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오토ML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나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발표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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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하영 대표님 감사합니다.